안녕하세요 여러분, 닥터아리아입니다. 오늘은 또 스트레스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, 우리가 뭐 업무상으로 받는 스트레스,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,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면서 우리를 좀 망가뜨려 놓죠. 정신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서적으로라든지, 이게 또 심해지면 좀 육체적으로도 오기도 하고 그러죠. 참 신기한 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랑 있으면 희한하게 몸도 아파요, 여러분. 몸이 좀 뻣뻣해지고 뭔가 편안한 움직임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근육통 같은 것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, 저는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죠.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신경성들이 많아요. 그래서 너무 부담이나 긴장이나 이런 것들이 강해서 숨도 잘 안 쉬시고, 숨을 제대로 안 쉬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고 뭐 노래하다가 문제가 생기신 분들도 많고,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이 어쨌든 내재되어 있는 것이 스트레스. 그리고 뭐 운동이든 몸을 쓰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 몸을 잘 활성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능률적으로도 다른 파트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요. 그러니까 예체능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,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내 개인적인 업과 그리고 재능적인 측면에까지 침해를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나 거부감, 이런 것들이 또 클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도 나는 좀 민감한 편이고 신경성으로 태어났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게 음성적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죠.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. 보통 이 스트레스라는 게 크게 나타나는 게 장기, 그러니까 위장염, 위장병 이런 라인, 그리고 피부가 이게 싹 뒤집어지는 사람들, 혹은 가려움증이 원인 불명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고, 세 번째가 목소리예요. 목소리가 고장나고 약간 목소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. 이렇게 불편해지니까 사람들이랑 대화하기가 싫고 이러면 목소리가 잠기는 느낌이 있으나, 이 잠기는 느낌이 또 반복되면 발성적 장애라고도 진단이 나오는 그 정도 병리적인 현상까지 경험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우리 참 불편한 사람들 앞에 있으면 목소리가 먼저 달라져요. 나답지 않은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. 말하는 게 내가 원래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쓰지 않는 목소리인데, 내가 쓰지 않는 말투인데 하는 것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목소리가 좀 달라지는 느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, 이 상대를 얼마나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. 내가 이 사람 앞에서만 서면 대화를 할 때 목소리가 내가 평상시에 쓰는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. 발음도 좀 더 꼬이는 것 같고, 아니면 좀 왜곡되게 하이텐션으로 말을 하려고 한다든지, 아니면 지나치게 이렇게 소리가 자꾸 갈리고 잠기고,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냥 내 목소리가 요즘 이상하네, 이런 개념보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, 내가 그럼으로 인해서 목소리에 왜곡 현상이 생기는구나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. 목소리가 변해갈 때 내가 정말 스트레스 상황이다 라는 거를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. 아니면 스트레스 관리도 안 되고 목소리 관리도 안 되고, 두 가지 다 관리가 안 되니까 더 빠르게, 더 치명적이게 목소리가 고장이 나요, 여러분.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,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공통적으로 좀 목소리에 왜곡 현상이 생긴다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인지하셔도 됩니다. 그냥 안 이러고 싶은데 내가 왜 이러지? 이 정도로 그치지 말고요. 나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구나 라고 인지해 주시길 바라고, 그 인지를 통해서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,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조금 더 당당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. 뭔가 내용적인 측면으로 내가 준비를 더 해가서 그 사람을 대면을 한다든지,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는 날에는 좀 내가 다양한 것들로 나를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. 내 기분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,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주구장창 들으면서 이미 무드를 좀 만들어 놓고 만난다든지, 아니면 외적으로 조금 더 평소보다 잘 꾸며서 안정감 있는 나의 상태, 미적인 미학적인 그 점수를 나 스스로 높여서 그걸로 좀 만족도를 올려서 사람을 만나면 그런 데서도 조금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. 내가 안 그래도 꼬질해 보이는데 이 사람이랑 있으면 더 그런 내가 의식이 돼요. 그러면 그때는 미적 상태를 내가 더 높여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. 더 단정하게. 깨진 손톱으로 가는 것보다는 손톱도 다 깎고
씻고 내일도 내가 칠하든 뭐 받든 해서 가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작은 거라도 내가 컨트롤해서 그 사람 만날 수 있으면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그렇게 내가 환경과 상태를 좀 더 낮게 해서 만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.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왜 그 사람이랑 있을 때 그런 자리에 갔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지를 알아야 되겠죠. 정말 나랑 안 맞는데 그리고 굳이 내가 안 가도 되는데 계속 가면서 그 사람을 만나면서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큰 덩어리로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이 만남을 지속할 건지 아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죠. 그리고 그 자리가 나에게 정말 정말 필요한 자리도 아니라면 안 가면 되잖아요. 근데 뭔가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엉뚱하고도 객관적이지 않은 판단 때문에 계속 그 자리를 반복해서 갔을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. 내가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계속 술자리에 가 있어요. 술 취한 사람들 보는 것도 별로 한두 번 보면 재밌지만 계속 그 자리에 가면 이상해요. 뭔가 내가 거기에 못 어울리는 사람처럼 느껴져요. 그러면 안 가면 되죠. 그래서 좀 실험을 해보시고 계속해서 나에게서 어떠한 왜곡 현상이 생긴다. 몸이 굳는 느낌,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평상시처럼 말이 안 나온다.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다각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.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추가해서 해드리자면 우리가 너무 사람을 안 만나도 스트레스지만 실상 잦은 모임, 갑자기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 혹은 데이트의 빈도수가 좀 늘어나도 스트레스 지수가 실제로 올라간다고 심리 지표에 그 항목이 있어요. 좀 재밌지 않나요? 내가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사람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특히 연인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. 근데 뭐 연인과 만날 때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는 빈도가 올라가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걸 콕 짚어서 늘어난 데이트 횟수. 그러니까 인간은 어쨌든 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. 리프레시를 하는 것도 혼자서 해내는 그 감각이 되게 중요하고 혼자서 그 리프레시를 해냈을 때에 또 좀 다른 느낌의 리프레시가 있어요. 사람들이랑 같이 혹은 연인과 같이 보내는 리프레시랑 다르게 혼자서 리프레시를 하는 시간을 보장받기를 바라면서 보장을 하기 위해서 또 나에게 시간을 줘야 되겠죠. 가정을 이루고 연인과 늘 같이 생활을 하다시피 하다 보면 개인적인 그런 깊이감 있는 고찰의 시간을 가지기가 힘들어져요. 그래서 자녀가 있는 분들은 더 심할 거고요. 그래서 개인적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스트레스 지수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랑 떨어져서 또 힘든 외로움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그런 것과 별개로 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나에게 또 보장해 주면서 스트레스가 올라오고 몸의 불편도와 음성적 불편도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들을 위한,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 보면서 산책보다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보고 듣고 행동하는 시간으로 조금 더 할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다음에 또 제가 공부하고 있는 다양한 또 임상 심리학에 관련한 얘기가 있다면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그와 더불어서 제가 또 갖고 있는 전문 분야인 음성적인 얘기와 함께 재밌는 얘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.